죽은 뒤 첫 1년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1946년 10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16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 남자가 책상에 앉아 편지를 씁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은 알린, 그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알린은 16개월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리처드 파인먼입니다. 훗날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될 사람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그냥 넘긴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비주의를 싫어했고 점성술을 우습게 여겼고 사후세계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근사한 말을 하면 그는 늘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확인할 방법이 뭡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일기가 아닙니다. 편지입니다. 당신이라고 부르고 요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그는 사과합니다. 이 편지를 보내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유를 이렇게 적습니다.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겠다고. 그는 그 편지를 봉해서 보관했습니다. 40년이 넘게 자기가 죽는 날까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봅시다. 이 남자는 저승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것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확인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물리학자니까요. 그런데 그는 편지를 씁니다. 주소가 없어서 보낼 수 없다고 씁니다. 그는 누구에게 쓰고 있었을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그가 잠시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의 뇌가 아직 일을 끝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대략 1년이 걸립니다. 오늘 저는 천국에 대해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모르고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순간 이 영상은 가치가 없어집니다. 대신 훨씬 좁지만 검증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붙잡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것은 그 사람이 죽은 뒤에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며 첫 12개월 동안 무엇이 변하는가? 신경과학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장소에 있습니다. 파인먼의 아버지는 어린 아들에게 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새의 이름을 8개 나라 말로 다 외워도 너는 이 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이름은 사람들이 붙인 것이고 새는 그 이름을 모른다. 새를 알고 싶으면 새가 무엇을 하는지 봐야 한다. 저는 이 가르침이 파인먼이 남긴 것 중에 가장 실용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것. 우리는 이름을 알면 이해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조사를 멈추게 합니다. 영혼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름입니다. 인류가 문자를 쓰기 전부터 있었던 이름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봅시다. 그것은 무엇을 합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의 영혼을 말할 때 실제로 가리키는 것은 놀랄 만큼 구체적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짓던 표정, 목소리와 웃는 방식,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그 사람이 할 말, 그 사람이 옳다고 여겼던 것과 절대 하지 않았던 것, 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쥐던 손버릇까지요. 이것들은 모두 한 가지 종류의 것입니다. 어떤 행동 패턴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는 질문은 신비한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과학 질문이고 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그 정보는 여러분의 뇌 안에 물질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30년 알고 지냈다면 여러분의 뇌는 그 3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한 예측 모형을 지어 올렸습니다. 신경 연결의 구조 안에 부호화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사람이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압니다. 문장을 대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잘 훈련된 모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 모형이 상대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머리 안에 있다면 상대방이 죽어도 모형은 함께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먼저 뇌에 대한 오해 하나를 치워야 합니다. 우리는 뇌를 녹음기나 카메라처럼 생각합니다. 세상이 일어나고 뇌가 그것을 받아 적는다고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다음 순간을 예측하고 예측한 값과 실제로 들어온 값을 비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 처리합니다. 날아오는 공을 잡을 수 있는 이유는 공을 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빛이 눈에 들어오고 신호가 처리되는 시간만 계산해도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이 공을 잡는 것은 뇌가 공의 미래 위치를 계산해서 손을 그곳에 미리 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현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뇌가 만든 아주 정교한 예측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를 사람에게 적용해 봅시다. 가까운 사람에 대한 모형에는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전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존재한다. 그 사람은 어딘가에 있다. 그 사람에게는 닿을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너무 당연해서 평생 한 번도 의식되지 않습니다. 숨쉬기처럼요.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여기서 아주 단순한 계산을 해봅시다. 그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은 정보 한 조각입니다. 반면 그 사람에 대한 모형은 수십 년에 걸쳐 지어진 수백만 개의 연결입니다. 정보 한 조각이 하루 만에 수백만 개의 연결을 덮었을 수 있을까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시냅스는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는 서로 모순되는 두 상태를 동시에 유지합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딘가에 있다. 둘 다 켜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을 거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 정보가 서로 다른 장소에 서로 다른 깊이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언어로 아는 사실이고 하나는 몸이 아는 습관입니다. 이 모순은 아주 평범한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전화를 걸려고 손을 뻗습니다. 마트에서 그 사람이 좋아하던 반찬을 집어듭니다. 현관에서 소리가 나면 0.2초 동안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에 문득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각의 순간은 신경과학의 언어로 하나의 이름을 갖습니다. 예측 오류입니다. 뇌는 있다고 예측했고 현실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루에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슬픔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으로 볼 때 슬픔은 감정이 아닙니다. 슬픔은 아주 긴 예측 오류 수정 과정입니다. 아플 때마다 지도가 조금씩 갱신됩니다. 그래서 슬픔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파도처럼 반복됩니다. 그래서 마음 먹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결심으로 시냅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오직 부딪히고 틀리고 고치는 방식으로만 바뀝니다. 여러분의 뇌는 우리가 아는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예측 기계입니다. 138억 년 된 우주가 만들어낸 가장 복잡한 물체입니다. 그리고 그 기계는 아직도 그 사람이 곧 전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실이 조금 우습고 동시에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백만 명이 겪었지만 거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다루겠습니다. 떠난 사람이 여기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목소리를 들었다는 경험, 방 안에 누가 있는 감각, 잠들기 직전에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이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을까 두려워서요. 데이터를 봅시다. 이 현상은 드물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비율의 폭이 넓지만 많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에서 절반 사이가 이런 경험을 보고합니다. 1971년 데이비리스가 웨일스의 사별자들을 조사한 고전적인 연구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부분은 여기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병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연구는 이들이 정상적으로 적응한다고 보고했고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더 잘 적응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이것은 증상이 아닙니다. 오래된 모형을 여전히 돌리고 있는 예측 기계의 정상적인 출력입니다. 가장 정확한 비유는 환상지입니다.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없는 발가락이 간지럽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리의 지도는 여전히 대뇌 피질에 남아있고 사라진 것은 몸쪽입니다. 지도가 남아있으면 신호는 계속 발생합니다. 사별의 고통은 사람 한 명 단위의 환상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지도는 여러분의 뇌에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그 사람은 없습니다. 뇌는 남아있는 지도대로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제목의 질문에 직접 답할 수 있습니다. 첫 1년 동안 여러분이 그 사람의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요. 비유가 아닙니다. 시냅스의 부호화된 물리적 모형이 계속 예측을 내보내고 계속 여러분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이것이 신경과학의 대답이고 어떤 이야기보다 구체적입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 분명히 긋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육체가 죽은 뒤에도 의식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고 그 문제에 대해 신경과학은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모른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기 좋지만 확인할 수 없는 말보다는 모른다는 말을 하겠습니다. 파인먼이 평생 지킨 규칙이 그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요. 여기서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댓글을 정말로 읽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무언가 바뀐 것을 잠깐 잊어버린 순간이 있었나요? 이제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려고 손을 뻗은 적이 있나요? 떠난 반려동물의 이름을 부른 적이 있나요? 문을 열면서 누군가의 목소리를 0.5초 동안 기다린 적이 있나요? 그 순간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그것을 해석해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그 사람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깊이 부호화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첫 1년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는 실제로 기준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점은 아닙니다. 어느 문화에나 기간이 있습니다. 49일, 100일, 첫 제사. 우연히도 과학 역시 기준점을 찾아냈습니다. 데이터에 근거해서 완전히 다른 이유로요. 첫 6달 동안 몸은 실제로 하중을 받습니다. 측정됩니다. 사별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은 사람의 사망 위험이 뚜렷하게 올라가고 그 상승은 처음 6달 안에 가장 큽니다. 이건 한 연구의 우연이 아니라 여러 인구 집단에서 수십 년에 걸쳐 반복 확인된 결과입니다. 코르티솔이 올라가고 수면이 깨지고 면역 반응이 떨어집니다. 다코스보 심근증, 이른바 상심증후군은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심장 진단명입니다. 강한 정서적 충격 뒤에 심근이 급성으로 약해지고 영상 검사에서 모양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슬픔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 전체의 생리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왜 아직 못 일어나느냐고 묻는 것은 골절 환자에게 왜 아직 못 뛰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6달 무렵에는 곡선이 꺾입니다. 조지 보나노를 비롯한 연구자들의 장기 추적 연구는 사별한 사람들 대부분이 이 시점 전후로 급성 슬픔의 강도가 상당히 낮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극복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도가 충분히 여러 번 갱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곡선을 따라가지 않는 소수가 있습니다. 보통 10% 정도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12개월입니다. 여기서 제목의 값을 치르겠습니다. 2022년에 개정된 정신질환 진단 편람 DSM-5TR에서 지속성 비탄 장애가 공식 진단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인의 시간 기준은 12개월입니다. 즉 1년이라는 눈금은 종교적 관습이 아닙니다. 추적 데이터에서 뽑아낸 경험적 문턱입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대부분의 곡선은 내려가 있고 내려가지 않은 곡선은 다른 특징을 갖고 다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12개월일까요? 여기서 신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측 지도는 신호를 만나고 틀리고 고쳐지는 방식으로만 갱신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한 가장 강한 신호들은 1년 주기로 흩어져 있습니다. 생일, 결혼기념일, 설날과 추석, 여행 가던 계절, 그 사람이 늘 감기에 걸리던 달, 기일. 함께 보던 프로그램의 새 시즌, 이 신호들은 각각 1년에 딱 한 번 옵니다. 그러니까 12개월은 뇌가 신호의 한 바퀴를 다 돌면서 하나씩 고치는 데 필요한 최소 시간입니다. 두 번째 생일에는 첫 번째 생일보다 덜 아픕니다. 이미 한 번 틀려봤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달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12개월 동안 정확히 무엇이 다시 쓰이는 걸까요? 기억 재응고화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그 기억은 하드디스크에서 파일을 읽어오는 것처럼 꺼내지지 않습니다. 꺼내지고 잠금이 풀리고 다시 기록됩니다. 즉 여러분이 오늘 가진 판본은 이미 수천 번 다시 기록된 판본이고 매번 아주 작은 편차가 들어갔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 사람은 실제로 살았던 그 사람과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수천 번 수정된 사본입니다. 그리고 수정은 대체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일어났습니다. 상실처럼 들리지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지도를 지우지 않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지 말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뇌에서 삭제되지 않습니다. 폴더가 바뀝니다. 지금 여기 있으니 예측해야 하는 대상에서 존재했고 사랑받았던 대상으로요. 정보량은 같고 새긴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도 기억은 여전히 선명한데
더 이상 전화를 걸려고 손을 뻗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자리에 걸립니다. 여기서 아주 잘못된 말 하나를 고치고 싶습니다. 메리 프랜시스 오코너와 동료들의 2008년 기능적 뇌 영상 연구에서 사별한 사람들에게 기억을 자극하는 단서를 보여주었을 때 지속적 비탄 집단에서는 측좌핵의 활성이 나타났습니다. 보상과 갈망에 관여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활성 정도는 그리움의 강도와 상관을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슬픔 집단에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딱 여기까지만 해석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일부 사람에게서 떠난 사람을 떠올리는 일이 상실의 회로만이 아니라 갈망의 회로에 가까운 것을 함께 켠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런 말을 여러 곳에서 들었을 겁니다. 네가 못 놓아주면 그 사람이 못 떠난다. 네 눈물이 그 사람을 붙잡는 사슬이다.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고발이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실제 기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신경회로 하나가 되돌아가는 일을 아주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때문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붙잡힐 사람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제가 있는 것에는 개입 방법이 있습니다. 복합 비탄에 대한 치료는 효과에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죄라고 규정된 것에는 견디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말장난이 아니라 사람의 면연을 바꿉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고 이것은 진단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처럼 들린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실제 전문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의 뇌는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 제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다만 아주 적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무렵에 뇌파를 기록하게 된 몇몇 사례에서 감마 대역의 활동이 급격히 늘고 동기화되는 구간이 관찰되었습니다. 감마파는 흔히 의식적인 정보 처리와 기억 회상에 관련되는 대역입니다. 이와 유사한 현상은 그전에 실험동물에서 먼저 보고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임종기 명료화입니다. 인지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환자가 사망 직전에 갑자기 또렷해져 가족을 알아보는 현상입니다. 사례 보고는 많지만 기제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바로 말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건의 개별 사례이고 인구 집단 연구가 아닙니다. 표본이 너무 작아서 그 순간의 경험에 대해서도 의식에 대해서도 그 이후에 대해서도 아무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서이고 답이 아닙니다. 단서를 정직하게 다루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단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죽음 이후의 삶이 증명되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이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오류를 목격한 것입니다. 빈칸 위에 과학적인 이름표가 붙고 조사가 바로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은 결국 어디에 있습니까? 심리학에는 지속되는 유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클라스와 동료들이 1996년에 정리한 이 관점은 낫기 위해서는 관계를 끊어야 한다는 오래된 모형을 대체했습니다. 추적 데이터는 떠난 사람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병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건강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가르는 것은 연결의 존재가 아니라 그 연결이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 행동할 수 있게 하느냐입니다. 이제 두 조각을 붙여서 제목에 답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모형은 12개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환을 완료합니다. 현재를 예측하는 모형에서 참조하는 모형으로요. 그것은 여전히 돌아갑니다. 여전히 여러분의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나쁜 짓을 하려는 순간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 여전히 들립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의 두개골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제 물리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형은 여러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알았던 모든 사람의 뇌 안에 조금씩 다른 판본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서로의 기억을 맞춰보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본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니까요.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르고 싶다면 저는 단어를 두고 다투지 않겠습니다. 파인머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이다. 한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사본이고 원본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고 조금씩 표류하고 그것을 돌리는 신경계가 있는 동안만 존재합니다. 그 밖의 것에 대해서는 다른 무엇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과학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침묵해야 할 곳에서 침묵하는 것은 한 학문에서 존경받을 만한 태도입니다. 편지로 돌아갑시다.
파인머는 16개월 뒤에 누구에게 쓰고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뇌 안에서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모형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 모형은 아내가 어떻게 대답할지 알 만큼 세밀했고 편지를 보내지 못한 것을 사과해야 할 만큼 생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속인 게 아닙니다. 아내가 죽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뇌가 달력의 한 바퀴를 아직 다 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편지를 40년 동안 간직했습니다. 미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가 대부분의 사람보다 잘 이해했던 한 가지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존재했던 것은 현실에서 삭제될 수 없습니다. 저장되는 방식만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3가지를 말하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많은 사람이 기재를 알면 감정이 값을 잃는다고 두려워합니다. 예측 오류라고 부르는 순간 떠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던 그 밤이 시시한 일이 되어버릴까 봐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를 뜻합니다. 여러분의 뇌가 온전히 1년과 수천 번의 수정을 필요로 할 만큼요. 어떤 위로의 이야기도 사랑을 그만큼 정확하게 측정해주지 않습니다. 둘째, 세상은 이해한다고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뇌 안에서 물리적인 모형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자기가 죽은 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사람의 결정을 바꿉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이 행성의 수십억 개 두개골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그것의 편한 판본보다 이상하고 놀랍습니다. 셋째, 가장 위험한 것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평범한 출발점입니다. 위험한 것은 이미 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건 그냥 뇌 속 화학 물질이야 라는 말은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이 온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이 위험합니다. 둘 다 더 알아보지 않기 위해 붙인 이름표이고 둘 다 관찰을 멈추게 합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름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하는지 함께 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더 깊이 이해한 세계는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해지고 더 놀라워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질문 하나를 남겼다면 그 질문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과학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랫동안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쉽게 설명해주지 않았던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가장 좋은 질문은 다음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은 없습니다. 가장 단순한 질문이 보통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상을 끝까지 들여다보는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